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외교안보부처 합동 연도무보고 결과 가운데서 우선 외교본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폭넓게 보고했다면은 금년에는 통일준비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론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는 점이 금년도 외교안보부처 합동보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큰 줄기를 보자면은 먼저 작년도 통일대박 담론 제기와 드레스덴 연설 이후 대분야에서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금년도 통일준비 환경을 평가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금년도에 우리 외교가 다루어야 할 세 가지 목표와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성과 관련해서는 작년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크게 변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명확한 통일 비전을 제시한 이후에 한미, 한중, 한아세안 등 양자 및 다자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수많은 정상회담 결과문서들과 고위급 외교협의를 통해서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등 주변 핵심국들과의 최상의 관계 구축이나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를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이슈로 공론화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외교 환경을 살펴보면은 금년은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서 중증적인 도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 동북아에서는 양자 관계가 복잡 다기화되고 있으며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권, 난민, 테러 등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 외교를 추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이제 외교부 3대 목표 및 세부 핵심 과제에 보고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 보고 시 북한 변화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면은 금년에는 북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반도 차원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의 흐름을 보다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세 변화 주도가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처한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상정했는데 무엇보다도 시급한 북핵과 북한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 미국, 중국 등 주변 4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4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이라든가 작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무인기, 사이버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비대칭적 도발 억제를 위한 예방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양자와 다자 메커니즘을 활용한 압박과 더불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미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 가동에 역점을 두고 외교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육자회담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기반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즉 북핵 능력 고도화의 시급한 타개 필요성, 비핵화 프로세스 조기 가동 필요성, 또 실질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창의적 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서 5자 간에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한미중을 포함한 육자회담 틀 내 다양한 삼각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북핵 관련 남북 간 직접 협의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선순환되도록 관계부처와 또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러한 주변 4국과의 공조를 소다자 차원,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다자 차원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일 삼국협력 내 북한 북핵 관련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한미중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한중일 협력을 주도적으로 복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의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검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북중, 남북러 등 추가적인 소다자 협력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세 변화 주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트랙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1차 정부 간 회의를 기반으로 해서 금년에는 여러 다자의 계기에 보다 고위급에서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작년에 우리가 제안한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의체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가능한 북한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라시아 구상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반도에서 출발해 중국, 몽골, 중앙아,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친선 특급 사업을 유라시아 구상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지나선 물류사업 2차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중앙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영내 구상과의 시너지 모색을 위해서 이들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세 변화 주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보안 트랙이 유엔입니다. 작년에 이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성과를 이어가 북한 도발시 안보리 등을 통한 즉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인권사무소 설립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3대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평화 통일을 위한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보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목표는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첫 번째 과제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인 분단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기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문제, 탈북민 보호 및 안전 이송, 그리고 DMZ 세계생태 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재난구호와 난민보호, 보건외교, 개발협력 등에 중점을 두는 통일을 지향하는 인도주의적 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가 핵심 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것은 한반도 문제와 국제인도 문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긴급 구호대 파견이나 금년도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고위급 회의 개최, 그리고 개발협력 지원에서 보듯이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고 창의적,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향후 통일 과정이나 통일된 한반도를 염두에 둘 때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가 가장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통일을 지향하는 인도주의 외교는 높아진 통일 한국의 글로벌 가치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통일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며 한국과 국제사회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새로운 글로벌리즘 외교이기도 합니다. 통일에 대비한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 과제는 우리와 북한 그리고 통일 한국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경제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 국제화,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TPP 참여 적극 검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기업 해외활동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인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확산은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과 통일 공공외교 확대라는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주목하여 추진하는 목표인데 이것은 통일 문제가 작년을 기점으로 볼 때 단순히 한반도나 주변국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전적인 이해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첫 번째 핵심 과제인 통일 네트워크 확충 관련해서
지난 2년간 믹타를 포함한 주요 지역 협력체와 모두 8개의 새로운 협력 채널을 구축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이들과의 협력 메커니즘을 보다 심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믹타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외교장관 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함으로써 협력 분야 구체화와 제도 협력 기반 마련에 커다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출범한 한반도 클럽과 평화 클럽을 보다 내실화하고 특히 2월에는 한독 통일외교 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초로 비제그라드 중유럽 4개국과의 정상회의도 가능한 연내에 개최함으로써 통일 및 체제전환 경험국들과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통일 지지 네트워크를 보다 조직화하고 확산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일 공공외교 확대 또한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이라는 화두를 국제사회에 던지셨는데 올해는 국제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통일의 혜택을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통일 공공외교를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 개최되는 다보스 포럼과 2월 초 민해안보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서 국제시민사회의 통일의 혜택을 알리고자 하고 이외에도 우리가 그간 구축한 지역별 협력체와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도 폭넓게 활용하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및 분단 70년, 종전 70년, 한일 수교 50주년, 유엔 창설 70주년 등 역사적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해로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들이 연중 이어질 예정입니다. 외교부로서는 올 한 해 1년의 중요한 국제 일정을 우리 외교의 로드맵과 잘 연계시켜서 핵심 외교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국방부, 통일부, 보훈처와 합동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외교부도 이들 부처는 물론 여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통일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보고 과정에서 또 토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통일이 언제 올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독일 통일의 교훈과 시사점을 명심해서 보다 철저히 통일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동서독 관계와 주변국 외교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남북한 관계와 주변국 외교 차원에 더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반도 통일 여정이 반드시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과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외 여론 주도 중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외교부의 노력에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통일 준비에 초점을 맞춘 금년도 외교부 업무보고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통일 준비 이외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적절한 기회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저희가 45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가급적 오늘의 주제인 2015년 연두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성명과 소속 언론사명을 밝혀주시고요. 네,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죠. 네, 연합의 김효정 기자. 예, 저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의 관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이러한 선순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생각이신지,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탐색적인 대화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의 이런 분위기가, 이런 개념이 미국이 예를 들면 남북 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과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어제 금강산 관광 문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이 외교부와도 공유된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말에 소니사 해킹 사건이 난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더 경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되게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양국 모두 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압박과 대화 정책을 병행한다는 이 투트랙 전략을 이제 견지하고 있고 지금도 그 점에서는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12월 12월 이후 1년의 그 사태로 인해서 미국 측이 이제 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것이 행정부를 통해서도 이제 그러한 압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투트랙 전략에 비춰볼 때 또 미국 행정부가 대화 노력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이러한 보도가 난 이후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개적으로 또 저희와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번 대북 제재 결정이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국무부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했고 또 한미 간에 이런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해서 저는 한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차도 없다. 한 틈의 차이도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미 측에서 아마 고인사들이 이제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물어보시면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런 최근 사태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직접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하고 지지한다 이런 입장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남북 대화 비핵화의 선순환 문제는 이제 꼭 새로운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작년도 이래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기조 하에서 저희가 대북 정책 또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 대화가 진전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북핵 육자회담을 포함해서 비핵화 대화 노력을 좀 추동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북 대화가 좀 진전이 안 되거나 이렇게 교착이 되어 있을 때는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생길 때 또 여러 가지 막부에서 노력들이 있을 때 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또 남북 대화에 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자회담에서 북한을 지향 5자 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비핵화 대화를 좀 대화 프로세스를 하루빨리 가동을 해서 비핵화에도 진전을 시키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남북 간뿐만 아니라 미북 간 또 일북 간 이런 양자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육자회담이 탄생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늘 유지되어 오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과 같이 이제 육자회담이 이제 6년 이상 교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육자회담이 이제 이런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가 하루속히 가동이 돼서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고 또 남북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아까 제가 남북 간에도 비핵화 관련된 협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금강산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아마 일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통일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통일부 장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아마 큰 맥락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어떠한 시점에 북한의 그런 대량 파괴 WMD 이제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인지 여부, 이것이 이제 결의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은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제 또 그런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패널에서 이제 아마 결론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통일뉴스 이광길입니다. 앞서 김 기자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해드리자면요. 북한 비핵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관건은 육자회담 재개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에 장관은 코리안 포뮬러를 거론하셨는데요. 현재 북한을 제외한 5자 사이에서 육자회담 재개 단일안에 대한 논의가 얼마만큼 진척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전 조치 수준에 관해서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9일에 북한이 대미 제안을 했는데요. 북한은 자신들만의 사전 조치만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연습 모라토리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육자회담에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에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평화교섭본부장이 가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자 간에 한미, 한중, 한일, 한러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협의가 자주 있었고요. 또 이제 3자 간에도 한미일 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고요. 또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중 간에도 이제 아마 3자 간에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또 이제 또 다른 형태로 더 확대돼서 더 큰 규모로 이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5자 간에 같이 모여서 하는 지금 회의는 아니지만 이러한 양자나 3자 또는 다양한 형식으로 육자회담 특히 이제 비핵화 대화 재개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제 진행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제 그동안 있어 왔고요. 특히 작년도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한번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을 이제 여러 지도자들한테 제안하는 이후에 중국은 중국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또 한국은 한국대로 이제 나름대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리안 포뮬러라 그러는데 대체로 지금 그런 서너 가지 제안이 지금 있으면서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이견이 좀 좁혀지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전 조치, 초기 조치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그러한 조치의 성격과 범위 그런 것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것과 연결돼서 이제 논의될 것이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이런 문제를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가 아마 곧 올 거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구체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조치 수준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우리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나온 것처럼
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북한 핵의 폐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이루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육자회담을 재개시키는 재개시키는 그 시점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그 조치가 필요하냐, 그 조치의 그 이제 범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특히 많이 논의되어 온 그런 이제 우리 양자 및 3자 대화의 하나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질문이신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벌써 미 측에서 이제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 또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 특별히 더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이 처해 있는 이 주변 정세라든가 이 엄중한 국제 상황에 비춰볼 때 북한이 이러한 군사훈련과 연계시키는 이러한 핵실험 중단 제한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비핵화 관련된 성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속히 이제 우리 이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문준모 기자. 네, 저 SBS 문준모입니다.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올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기 위해서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소다자 협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양자 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소다자 협력은 굉장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해 보면은 이 중일 관계 영향을 받아서 사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양자 간 협력 현안을 풀지 못하면 이 소다자 협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 수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관련된 생각해 보면 이 한일 관계가 그런데요. 지금 일본 저번에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정치 외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경화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 일본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올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 좀 전향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는 보관이 있으신지를 여쭙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연두 보고나 최근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좀 풀어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신 게 있는지,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서 태도를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소다자 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신지 그 세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좀 마지막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항상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어떤 긴장과 또 불신 또 갈등이 있을 경우에 양자 간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이제 좀 타개하거나 그걸 또 보완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소다자 협력이라든가 또 넓은 의미의 지역 다자 협력은 항상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꼭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는 그건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동평구라든가 유라시아라든가 이니시티브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3자 협력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중일 3자 협력 체제를 좀 조속히 복원시키겠다고 하는 노력은 단순히 3자 협력 체제를 복원시키는 측면을 넘어서 이런 일중 관계 또 한일 관계를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기여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 시점에 특히 더욱더 이걸 좀 성사시키고자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한일 관계 관련해서 금년이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그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어떤 양국이 그 미래를 향한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이런 생각은 저희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 모두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객관적인 이런 여건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일본 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충분한 여건이 이제 됐다고 보지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강조했었던 것처럼 여건을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상회담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교 당국들이 그런 여건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 동경에서 열리고 있는 바로 한일 국장급 협의, 위안부 문제 간의 국장급 협의도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측으로부터 좀 더 진전된 그런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위안부 협의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다양한 레벨의 그런 이제 대화가 있습니다. 차관급 전략 대화도 있고 또 저도 이제 기시다 회장이랑 다자기에게 여러 번 만나고 그럽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대화 노력도 이제 보다 이제 더 다양화될 것이고요. 특히 금년에 이런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 이외에서도 벌써 이제 우리 국회 중진위원들께서 여러 번 가셨지 않았습니까? 또 일본 측 정계 인사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러한 국회나 또 정계 고위급의 교류들 또 지난번에 이제 일본 측 이제 경단련, 게이단련 회장 일행도 오시고 또 저희도 관계된 사람들과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경제계 인사들 또 이제 학계, 문화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로 교류, 대화, 협력이 최근 들어 굉장히 또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플러스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런 교류, 대화, 협력이 제가 말씀드린 여건 조성에 좀 기여할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획기적인 생각이나 보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획기적인 그런 질문보다는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진짜 우리 이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것처럼 우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은 이제 이제 좀 이 의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이제 우리가 보통 2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1년의 일정을 통해서 한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이제 건드리는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또 이런 협의를 통해서 여건도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다 우리가 좀 이런 정상회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혜 기자. 예,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 보고 하신 것 중에 세부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놓으신 계획 중에 특히 카운터파트와의 교감 내지는 긴밀한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와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탈북민 보호나 안전 이송을 위한 국제체제 강화 등을 위해서 국제기구와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간 양자 간의 풀 문제인데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가 어떤 식의 원론적인 인도적 차원의 지지 입장 표명 말고 뭐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탈북민 보호나 안전이송 문제 같은 경우는 제3국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특정 국가들과 우리가 지금 교감을 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서 FTA 특혜 관세 부여 확대를 통해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고 북한 경제 개방을 유도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 문제 역시 우리와 FTA를 맡고 있는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카운터파트가 동의를 해야지 우리의 한국지 원산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정 공감이나 그런 것을 바탕으로 내놓으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항상 이제 거꾸로 답변하는 게 많은데, 개성공단 국제화 관련해서 특히 그 FTA의 이제 그 원산지 증명 이런 문제는 사실 이미 성과가 많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걸 인정해주는 방식이 있고, 양자 간의 이제 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통해서 인정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미 벌써 이런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이 개성공단의 그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그런 FTA가 벌써 10여 개가 이미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이런 노력을 확대해가지고 앞으로 하는 그 FTA에서도 이런 개성공단이 보다 더 이게 국제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혜택을 이제 시간이 가게 되면은 아마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탈북자 관련해서 이제 뭐 제가 항상 구축을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지금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탈북자들이 이제 북한을 이제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상당히 이제 좀 더 여건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탈북자들이 경유하는 국가들과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높은 수준에서 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그런 이제 논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적인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으로 반드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이제 특히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협조를 잘해주는 그런 이제 지역이나 국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런 협조하는 방식도 과거보다 훨씬 더 협조적이다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노력을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고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는 이제 UNHCR을 포함해서 또 UN 인권 고등 판무관 최고 대표를 포함해서 이런 유엔에 관련된 기구들도 같이 이 문제를 늘 들여다보면서 만에 하나 탈북자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러한 국제기구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체제를 지금 되게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지금 이제 이미 벌써 작년에도 우리가 한 1,300만 불 정도 국제기구 두 군데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성과가 좀 있는 분야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한 4-5개의 인도적인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왔는데, 북한이 이제 가장 고마워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유아하고 임산부,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저쪽에서 결실이 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청와대 회의 중에 이제 인도적 대북 인도 지원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또 토론하신 분을 말을 들어보게 되면 결핵 분야도 상당히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고 또 협력이 잘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비록 남북 관계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북한 측이 이것을 이제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협력하기 용이한 분야인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은 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통일부에서 남북 간의 직접 협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인도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인도적 문제, 특히 이산가족 지금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산가족 문제도 좀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국군 포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일보. 네, 세계일보 김종준 기자입니다. 저는 유라시아 친선특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행사가 아주 의미 있는 행사인데 결국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북한 통과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한반도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북한 통과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 하나랑요. 혹시 북한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의미가 좀 반감돼가지고 좀 전시성 행정이다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오늘 통일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한반도 종단 철도 10원 운행 관련 계획이 있던데 혹시 이거와 연계해서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유라시아 이제 친선 특급은 이제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거 이제 10여 년 전에 한 거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는 이제 주로 러시아를 하나만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시아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 또 유럽까지 저기다 커버하는 상당히 좀 약간 좀 야심찬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원래 유라시아 구상을 밝혔을 때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 하나의 대륙에 해당되는 큰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뭐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중요한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철도로 가는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오늘날 이제 동남아, 뭐 동북아, 유라시아 또는 뭐 중남미 모든 게 하나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연계성, 커넥티비티인데 이러한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서 이제 연계성을 증진하는 것이 하나의 큰 목적이라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러시아랑 카자흐스탄이랑 비자 면접 접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류가 이제 증진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비자 통관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또 효과가 있고요. 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철도뿐만이 아니라 뭐 철도, 해운, 항공 등 이런 복합 물류망제 건설로 연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시작입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잠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는 이제 뭐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종전 70주년이 되고 또 저희와는 한러 간의 이제 수교 25주년, 또 몽골은 또 저희와 수교 몽골 25주년 이런 또 중요한 계기도 됩니다. 또 내년에 또 중앙아 국가들하고는 또 한중앙아 또 이제 이제 사무국을 또 만드는 그런 또 우리 계획도 갖고 있어서 중앙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합적인 그런 이제 구상하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단순한 이제 일회성 이제 이벤트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교력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유라시아 구상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중앙아를 가보니까 저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러시아대로 이제 유라시아 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EEP라는 게 있고요. 중국은 이제 신실크로드 구상이라는 1대1로 구상이라는 게 굉장히 있어가지고 어제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굉장히 특집을 했습니다만 또 이제 미국대로 또 이런 유라시아 구상이 있습니다. 저희도 구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최소한 4, 5개국이 이 유라시아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중요한 대륙 유라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연계성을 증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빠르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경학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의미도 중요하고 또 이제 한반도와 이제 주변 국가와의 신뢰 구축이라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선 특급이라는 사업은 다양한 정치, 경제, 안보 또 이런 문화적인 것과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함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요. 북한을 통과할지 여부는 지금 있으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이제 또 구상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구체적인 이제 플랜에 대해서 이제 정부 내에서 종합적인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외신 등등에도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계희 서울지국장님.
일본 경제신문의 우치야마라고 합니다. 저 역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 하기를 위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기를 위해서 일본 쪽의 자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해야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동산 촉구,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반일 캠페인 중지,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한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최종 해결이 되도록 한국 정부도 노력해달라, 그런 입장인데, 한국 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응할 준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아마 앞으로 또는 현재 또는 앞으로 이제 일본 한일 간에 이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제 협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이 이제 제기할 거를 아마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대로의 그런 입장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밝혀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일본 측에서는 단순히 한일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이 군대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 전체 성폭력의 문제를 보고 제네바 인권이사회, 또 유엔 성폭력 보고관, 미국 의회, 화란 의회, 그 밖에 좀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제 인권 관련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서 거의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인권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것은 이제 일본 측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55분 남은 그런 이 군대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의 자존감, 이런 것을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명예를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금년에 여러 가지 이제 한일 간에 어려운 그런 이제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계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안부 협의에서 진전이 있다면은, 제 희망은 그래도 다른 그런 어려움 사항이 있더라도 좀 이것을 또, 좀 파급시켜주는, 좋은 효과를 파급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예. 한우리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 외에 외교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뭔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명칭이 사실 북한 인권사무소 앞에 반드시 유엔이 붙습니다. 이것은 유엔 기구입니다. 그래서 유엔 기구는 이제 유엔의 자격으로 들어와서 우리 호스트 컨트리인 유치국의 이제 한국 정부와 또는 한국의 지방 정부와 여러 가지의 이제 협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유엔 기구가 들어온 이상 저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그것이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아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제 기구를 유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맥락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 아마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일환이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사무소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북한 인권 사무소 문제를 이제 별도로 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특히 작년 이래로 국제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어젠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남북관계적인 측면에서 꼭 보기보다는 그런 큰 틀에서
국제사회 커다란 하나의 그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보다 더 우리의 정확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My name is Giles Hewitt from AFP. As you mentioned, there are several major anniversaries this year, including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Japan. What, in your opinion, is currently more likely, a South Korean summit with Shinzo Abe or a South Korean summit with Kim Jong-un? Also, it's reported that Kim Jong-un has accepted an invitation to go to Moscow on May the 9th for the anniversary there of the Russian victory over Nazi Germany. Who does South Korea intend to send to that event, and what are the chances of them having a conversation with Kim Jong-un? 예. 한번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세 가지 가능성,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구체적인 답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베 총리와의 이제 정상회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로 이제 답이 됐고요. 결국 이제 남북 간의 이제 그 대화는 저희가 그 형식에 관계없이 남북 간의 대화를 하자고 이미 파답을 했고, 현재 이제 북한의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회신 내용에 따라서 아마 저희의 대응의 그 범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 모두 간에서 이제 시간 때문에 길게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 최근 주변 정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어려움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으로 좀 더 경산했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 70주년 행사에 이제 북한 측 지도자가 갈 것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로서는 이제 저희도 초청장은 받은 상태입니다만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 내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정상의 주요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가면서 아마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러시아 측에 이제 회전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해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이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2015년도 연두 업무보고 관련 윤병세 외교장관의 내외신 합동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